교수님 근데 책에서 좀 벗어난 질문이긴 한데 최근 이제 네티즌들이 뭐 제시하는 음모론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네. 실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음모론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네. 기존에 이제 이 코비드 19, 이 코로나 19가 기존에 원래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랑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신종 플루라고 그러죠. 2009년 그 당시에도 그 음모론이 있었어요. 그 제약회사에서 그 치료제 있잖아요. 네네. 그거 팔기 위해서 퍼뜨린 거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아,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지나보면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19도 보면 약간 그런 음모론 성격이 강하죠. 네. 그 강한 이유가 뭐냐면 생각보다 네. 이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치사율이 좀 낮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낮은 건 아닌데 네네. 상대적으로 낮아요. 아, 네네. 그러면서 전염력은 강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사람한테 약간은 적응된 형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그러면 이게 네. 인위적으로 조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 뭐 과학자분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이제 바이러스 유전자를 분석해 보면 알아요. 이게 인공적으로 뭔가를 조작해서 조작한 흔적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아, 네, 자연 발생이라 보시면 돼요. 다행인 거죠? 네, 다행이라고요. 출인원 자체가 위험하거든요. 사실 뭐 전과는 다르게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거의 휩쓸다시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이경호 과거 얘기처럼 정말 다양한 카더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들어도 봤고 저도 네. 떨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사회의 불안과 공포가 크다는 얘긴데 이럴수록 저희가 또 적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겠죠. 바이러스란 무엇인가? 굉장히 뭐 원론적인 질문인데 바이러스는 무엇이고 세균이랑은 또 어떤 점이 다른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러스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있어요. 이제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네. 그 유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싸고 있는 형태예요. 그게 딱 기본적인 구조예요. 근데 이제 세균은 이제 우리가 생명체라 그러죠. 네.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세포 단위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구조의 차이가 뭐냐면 일단은 이제 세균은 대사 도구를 가지고 있는 거고 바이러스는 대사 도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는 대사 도구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생명체에 기생해야만이 정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세균은 독자적으로 정식할 수 있어요. 와닿게 쉽게 제가 설명을 하면 네. 우유가 있잖아요. 예. 우유에다가 바이러스를 떨어뜨리고 또 우유에다가 세균을 떨어뜨리면 세균은 스스로 대사 도구가 있기 때문에 자랄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우유가 상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게 세균이 정식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바이러스는 스스로 정식을 못하기 때문에 설령 바이러스를 우유에 떨어뜨려 놓아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정식을 할 수 없어요. 그 차이예요. 바이러스는 증식을 할 수 있고 못하고 네. 세균은 증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네. 이제 유전자하고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이니까 네. 덩치는 워낙 작죠. 그래서 한 최소한 수십 배 정도 크기가 달라요. 네. 그래서 세균은 우리가 흔히 보는 현미경 있잖아요. 네. 현미경으로 한 200배 정도만 확대해서 봐도 약간 사이즈가 이렇게 가물가물하게 작은 사이즈로 보여요. 네. 근데 이제 바이러스 입자는 워낙 작기 때문에 보통 현미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현미경이라는 엄청나게 큰 현미경이 있어요. 네. 그 전자현미경으로 10만 배 이상 확대를 하면 이렇게 점처럼 이렇게 자그만하게 보여요. 그 정도로 작습니다. 결국 크기도 그렇지만 핵심적인 거는 세균은 혼자 증식이 가능하고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으면 살지 못하고 뭐 네. 이런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차이죠. 일반적인 그 차이가 그런 상태예요. 근데 가끔씩 보면 언론에서 네. 그 세균하고 바이러스를 혼돈해가 많이 기사를 써요. 저도 그런 걸 보면 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네.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 예. 책 읽어야겠네요. 네. 그래서 균하고 네. 바이러스하고 그 잘 구분해서 조금 그 코멘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럼 이 바이러스는 대체 언제부터 지구에서 시작했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그 바이러스가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기한이 되게 짧아요. 그리고 그때는 냉동 시설도 없었고 다만 이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생명체에서만
이게 정식을 해요. 네. 그럼 최소한 지구상의 생명체가 일단은 존재하고 나서 생겼다는 거겠죠. 그렇지만 아마도 수백만 년 전 또는 뭐 그 수억 년 전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게 공룡이 살았을 시절에 공룡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었을까? 저는 아마 가지고 있었을 거라 봐요. 네. 네, 아마 뭐 바이러스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을 거다라는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또 네. 오래 살기도 했지만 그렇게 많으면 우리 몸에 뭐 해롭지 않은 바이러스들도 있는 거죠. 엄청 많죠. 지금 그 바이러스는 이제 지구를 지배하는 진정한 지배자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네. 세균도 보면 세균을 서식지라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아, 박테리오파지. 예, 박테리오파지 잘 네. 아시네요. 교수님 책을 네. 읽었거든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네. 바이러스의 서식지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바이러스 학자들이 그 인공지능이라고 그러죠. 네. 인공지능을 돌려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그럼 지구상에 바이러스 종류가 얼마나 많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약 160만 종이 있다고 그래요. 네, 160만 종이면은 상상 초월하죠.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 종류는 1%도 안 돼요. 엄청나게 적은 거, 빙산의 일각이죠, 그죠?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만큼 매우 극소수가 사람한테 문제가 되고 대부분의 바이러스들은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흔하게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그 바닷물 있잖아요. 네. 바닷물에도 1리터에 수십억 개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해수욕장에서 수영하다가 걸릴 수 있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네.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이제 우리하고 관계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바이러스도.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나쁜 바이러스가 있고 좋은 바이러스가. 아니, 그럼요. 네, 바이러스 중에서도 네. 이제 백신으로 우리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바이러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바이러스가 있냐면 암을 죽이는 바이러스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바이러스입니다. 예, 좋은 바이러스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바이러스도 많아요. 그 저희 손에도 지금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그렇진 않아요. 않겠죠? 세균은 있을 수 있는데. 세균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혹시 뭐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네.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해요. 알겠습니다. 네. 아, 교수님 근데 오늘 이제 인간이 처음 발견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해 네. 주실 예정이라고 네. 하셨거든요. 네. 일단 이제 바이러스를 우리가 존재를 알게 된 거는 네. 한 그렇게 역사 길지가 않아요. 한 130년 전? 굉장히 짧은데요? 매우 짧아요. 네. 그때까지 이제 워낙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그 작은 입자를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잖아요. 네. 그게 문제였죠. 이제.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건지. 바이러스요? 네. 네, 저 처음 인간이 발견한 바이러스가 최초로 어떤 발견한. 바이러스일까요? 아, 저 교수님 책 읽었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인데 아, 근데 읽으셨네. 교수님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는 이거 전에 있다고 책에 나와 있었거든요. 네. 이게 약간 제가 듣기로는 이게 인간이 약간 이 담배 이제 키우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라고 네. 책에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네.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네. 제일 처음 발견한 바이러스 사람 바이러스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 바이러스를 발견하게 된 계기도 네. 상당히 우연 같죠. 우연 아니에요. 필연인가요? 시대적 요구. 시대적 요구가 정확하게 시대적 맞아요. 요구.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네. 발견하게 됐냐면 네. 이제 처음에 이제 이게 담배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국가가 관리하는 네. 그 식물이잖아요. 네. 그 담배 이쪽이.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 이제 그 원래 자생하던 곳은 아메리카예요. 그 콜럼부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원주민들이 그 이제 담배를 가지고 이렇게 치료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이라든가 이런 데 쓰는 걸 본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걸 이제 가져오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담배가 그 귀족들한테 기호식품인 거예요. 그 특권층만 향유할 수 있는 네. 그러한 형태로 이제 처음에는 이용이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아요. 이제 재배 기술이 생겨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대량 재배하는 기술이 생기거든요. 그게 아마 18세기, 19세기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량으로 재배하다 보니까 네. 문제가 발생한 거죠. 어떤 문제일까요? 담배잎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집단으로 많이 키우는데 네.
그 담배의 생명은 담배잎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잘 말라버리면 모릅니다. 담배를 못 만들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뭐 상추 네. 가끔 사면은 네. 겉에는 싱싱한데 네. 안에 가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네. 다 못 고르잖아요. 워낙 네. 많으니까. 뭐 그런 네. 거나 비슷한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네. 이제 그게 담배가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됐어요. 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원인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걸 좀 원인을 밝혀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시작한 게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농업연구소장 그 메이어라는 분이 처음에 그 임무를 맡았어요. 그래서 그 담배 그 모자이크 병이 걸리는 원인을 조사를 하죠. 그래서 이분이 뭘 하냐면 그 모자이크 병에 걸린 담배 잎사귀를 추출해서 여과를 해요. 해서 이제 다른 싱싱한 담배에다 발라봐요. 근데 그 병이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가 전염이 되는 물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분은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그래도 그 원인은 세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균. 바이러스가 아닌 세균의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그게 1886년이에요. 6년 뒤에 이제 그 상트페테부르크 네. 대학에 이제 대학원생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바노브스키라고. 이제 그분이 이제 또 추적을 해요. 러시아도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실험을 하는데 여과지, 그러니까 세균이 이제 통과를 못한 여과지를 이제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해보니까 그 저백을 이렇게 추출해서 네. 발라보니까 똑같이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세균은 아닌데 세균이 분비하는 독소일 거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갔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6년 뒤에 그때 이제 1998년이죠. 그때 이제 1698년이죠. 그죠? 그때 이제 네덜란드 우리로 치면 이제 대학 교수님 되시는 분이 있는데 베이엔 링크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좀 더 실험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이바노프스키가 실험한 방식을 똑같이 해요. 네. 하는데 일단은 그 방식으로 해서 실험을 하니까 이제 다른 개체가 이제 발라보니까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걸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해요. 다시 반복을 해서 또 해보니까 이게 전염이 되는 거야. 독소 같으면 전염이 안 되잖아요. 네. 증식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건 독소가 아니야. 이제 그분은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메이어는 전염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그게 세균이라고 그 머물렀잖아요. 네. 이바노브스키는 그게 세균은 아닌데 뭔가가 네. 병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베이엔 링크는 그 두 가지를 짬뽕을 해요. 전염성도 있고 세균도 아니다. 그러한 액상 물질이다. 계속 전염을 시키는 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바이러스다라고 이제 전기를 내리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밝혀진 거고 사실은 그때만 해도 이 바이러스 입자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액상 물질인지 네. 어떤 덩어리 물질인지 그때도 논란이 많았긴 했죠.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쭉 들어보니까요. 바이러스 하면 우리가 병의 원인이다, 나쁜 거다 이런 반응을 보통 우리는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연구하시는 입장에서는 막 전염도 되고 막 요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사람 같다, 네. 의인화되거나 뭐 이런 감정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얘가 좀 친숙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데 바이러스 연구를 오래 하셨으니까 연구하시면서 느낀 가장 이 바이러스라는 친구의 놀라운 점은 뭘까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책을 썼는데 제 책을 보면 네. 약간 좀 의인화된 부분 비슷하게 나와요. 네. 근데 실제로 바이러스를 보면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하고 거의 비슷해요. 신기합니다. 되게 그 단순한 구조인데도 뭔 이야기냐면 자기들끼리 생존 경쟁을 해요. 바이러스들끼리 생존 경쟁. 네. 그 돌연변이도 네. 일으키고 여러 가지로 분할해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가장 잘 거기서 생존하는 놈이 우점종을 만들어요. 그러면 다시 그게 유행을 하고 이런 행태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네. 그런 게 보면 우리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이제 살아남는 자가 네.
이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적자 생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재밌는 게 이 바이러스라는 이 존재가 상당히 그 자기 자신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그 최근에 우리가 분자 생물학적 기술이 발견되고 발달하고 뭐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지만 그러한 기술을 이미 바이러스도 구사하고 있어요. 편집도 하고 조작도 하고 자기들끼리 또 버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유전자 조작 기술을 구사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거 보면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 네. 보면 이 인간 사회의 경쟁이 바이러스 사회에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그 신이 만든 오묘한 작품 같아요, 네. 진짜. 신이 만든 와 굉장한 예술 예술 같죠? 네. 아 교수님 근데 이제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약간 좀 궁금한 점이 많은데 이게 전에 없던 바이러스가 새로 생긴 걸 신종 바이러스 하는 건지 아니면 네. 인간이 그러니까 이미 존재했던 바이러스인데 인간이 발견하지 못했던 거를 발견했을 때 보통 신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약간 개념이 헷갈려서. 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아 그럼 발견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쉽게 말하면 인간의 눈에서 네. 미처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과거부터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최근에 나타난 신종 바이러스도 보면 네. 동물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동물이 있던 거예요, 원래. 근데 다만 사람한테 넘어오지 않아서 사람이 발견을 못했던 것 뿐이죠. 결과적으로 그게 신종 바이러스냐 아니냐 약간 인간이 관심사를 가지냐 안 가지냐가 좀 크게 좌우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 문제되니까 네. 야생 세계에서 존재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네. 그 이제 뭐라 그러나 탐구라 그럴까? 탐색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네네. 그 하고 있어요. 하면 갈수록 이제 그런 신종 바이러스가 무엇이 있는지는 더 많이 알게 되겠죠. 네. 그 신종 바이러스 뭐 요즘은 사실 바이러스 하면 코로나밖에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워낙 네. 좀 사태가 위중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바이러스로 인해 생기는 질병 중에서 우리가 이미 흔하게 알고 있는 그런 질병들이 있다면서요. 뭐 간염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죠. 네. 일단은 이제 그 홍역, 예. 홍역을 앓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 홍역도 바이러스예요. 저는 네. 홍역이 어렸을 때는 네. 바이러스인지 모르고 아, 그냥 빨간 점. 네, 빨간 그냥 점. 그거로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수두도 있어요. 네, 아 수두도. 네. 에이즈 있잖아요. 네. 에이즈도 뭐 바이러스예요. 아, 근데 그 바이러스는 언제 어떻게 네. 나왔냐면 아프리카에 있는 침팬지에서 넘어온 거예요. 침팬지에서 어떻게 넘어왔을까요? 그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저도 뭐 유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 하는데 네. 밀림에서 이렇게 사냥을 한다든가 침팬지하고 접촉을 통해서 우연하게 침팬지에서 사람은 넘어온 건데요. 네. 침팬지는 영장류잖아요. 그쵸. 그게 넘어오기가 상당히 쉬워요. 암 중에서도 네. 바이러스로 생기는 암이 있다고 네. 알고 있는데 네. 혹시 아세요? 전 잘 모르겠는데. 전 알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이 네, 맞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길 수 있다고 네. 알고 있어요. 최초 그 자궁경부암의 경우에는 네. 2006년에 상당히 큰 화제가 됐었죠. 자궁경부암 백신이 나왔다. 네. 그러니까 암 백신이 나온 게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근데 사실은 동물에서는 암 백신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동물에서 연구하는 게 네. 상당히 사람에서 연구하는 게 모델이 되는 게 많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요즘 원헬스라고 해서 동물, 맞아요. 사람 모든 거를 통합해서 연구하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동물에서 이제 바이러스를 네. 분리하는 기술 있잖아요. 네. 이걸 차용해서 사람한테 적용해서 이렇게 분리하는 부분도 가끔씩 있습니다. 네. 역시 과학은 위대합니다. 아 교수님 그럼 이런 바이러스성 질병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신이나 이제 치료제를 많이 개발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이제 교수님도 어떤 백신을 만들고 계시는지. 아 진짜 궁금하네요. 네, 저도 궁금하거든요. 저도 백신을 많이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의 백신은 아니고요. 저 알 것 같아요. 그 뉴캐슬 네. 맞아요? 어우, 그거 많이 알고 계시네요. 네. 저는 이제 닭 질병에 대해서 닭 네. 바이러스를 많이 연구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양계장에서 보면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기는 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병에 대해서 이제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백신을 만드는 일을 했죠. 그리고 하고 실제로 제가 만든 백신이 양계장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아, 그래서 뉴캐슬이 지금은 치료 가능한
지금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우리나라에서. 네. 대단하시다. 네. 교수님이 개발하신 백신이 그 네. 국민 간식 치킨을 그러네요. 네네. 네. 어떤 원리로 이것도 아, 네. 그럼 이제 백신을 솔직히 그러니까 백신이랑 치료제랑 솔직히 잘 구분 못하는 이제 대중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정확히 백신이 무엇이고 네.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치료제라는 거는 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에 걸려 있잖아요. 네, 네. 그럼 그 바이러스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이게 걸려 있는데 걸려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형태인 거죠. 네, 네. 이게 쉽게 말해서 사후 약방 분야 그러죠. 근데 백신은 반대예요. 걸리기 전에 네. 사람을 먼저 면역을 시켜서 그 바이러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보면 백신의 효능은 좋은 거죠. 아, 네. 그럼 대개 어떻게 하냐면 그 바이러스가 이제 이렇게 사람 몸에 들어와서 증식을 하면 네. 거기에 대해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면역 체계가 가동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항체도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 원리를 이용해서 그 바이러스라든지 바이러스와 유사한 물질을 만들어서 미리 몸에 주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체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큰 차이가 그거예요. 네. 확실히 이해하게 돼요. 네. 근데 교수님 책 제목이 바이러스 쇼크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까지 또 말씀을 들어보면은 백신도 있고 네. 또 인간의 과학 기술은 많이 발전을 했으니까 바이러스가 좀 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부작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가 어쨌든 바이러스 때문에 팬데믹 상태인데 지금부터는 저희가 좀 위험성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바이러스는 왜 무서울까요?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네. 이게 사람에서 네.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들이 감염병이 많다 그랬잖아요. 네. 홍역도 그렇고 수도도 그렇고 백신 다 있죠. 네.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타난 신종 바이러스는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네. 코로나19만 해도 지금 몇 달밖에 안 됐잖아요. 정체도 제대로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계속 어디에선가 또 사망하는 이 네. 불행한 사태 계속 뉴스로 나오잖아요. 근데 정체는 모르죠. 근데 예방할 수 있는 백신도 없죠. 치료제도 없죠. 그리고 이 감염병이란 게 무서운 게 이거는 친분 차이를 구분하지는 않거든요. 누구든지 접촉을 하면 걸리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네.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내가 걸릴 수도 있거든요. 어느 순간에. 네. 뭐 걸려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접촉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바이러스 자체를 조금만 알면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걸리지 않는데라고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공포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혼자 걷고 있는데도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맞아요. 네. 공포감을 가지는 네.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무섭다. 정말 다 와닿는 그런 네. 말씀인 것 같아요. 교수님 이제 지금 이제 정말 다양한 이제 바이러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교수님이 이제 생각하시기에 인류 네. 역사상 최악의 바이러스는 이제 하나를 고르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하나만 고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탑5 정도. 네, 탑5.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아요. 그럼 몇 개만 고르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제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라 그러면 네. 천연두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사망자를 우리가 추산할 수는 없어요. 네네. 과거에 기록도 없는데. 근데 최소한 수억 명, 수십억 명이 아마 사망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바이러스는 1980년에 홀연히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네. 국제기구가 이제 전 세계 보건당국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없애버려요. 근데 이제 협력을 하면서 없앴는데 네. 불행하게도 그러면서 끝날 것 같죠. 네네. 그러면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해요. 무엇이겠어요? 에이즈예요. 에이즈가 80년대 초에 네. 갑자기 미국에서 그게 보고돼요. 근데 이제 그 전부터 사실에 있긴 있었는데 네. 에이즈 그러면 아시잖아요. 네, 네. 엄청나게 무섭잖아요. 네. 지금도 3천만 명이 넘어요. 감염자가. 네, 특히 아프리카 지역이 굉장히 엄청나게 감염자가 문제예요. 많죠. 저개발국가 네. 속에서는 대부분이 에이즈 환자예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무서워요. 그게. 그다음 이제 문제 될 수 있는 게 스페인 독감 이야기 하잖아요. 네. 네. 스페인 독감만 하더라도 1918년이거든요. 그때 이제
세계 대전이 있었죠. 그 1차인가 2차인가 있었잖아요. 1차 세계 대전이죠 네. 그때. 네네네. 그때 뭐 거의 5천만 명 최대 네네. 5천만 명이 사망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끔찍한 행위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네. 그 최악의 전염병, 바이러스가 일으킨 전염병은 그 천연두, 그다음에 에이즈, 그다음 스페인 독감 정도 될 수가 있어요. 뭐 독감 하면 또 감기의 한 종류일 텐데 여지껏 이제 팬데믹을 일으켰던 인플루엔자들이 네. 많잖아요. 뭐 사스 코로나 네. 또 그 인플루엔자의 종류일 거고 보면 요즘 막 비교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 인플루엔자들의 특징을 조금 간결히 정리한다면 어떻게 네.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사스는 네.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아, 바이러스예요. 네.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독감, 네. 독감이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예요. 아, 그럼 인플루엔자랑 코로나는 완전히 틀리죠. 완전 다른 거군요. 네, 완전히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여태까지 네. 그 팬데믹을 일으켰던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예요. 근데 요번에 처음으로 네. 코로나에서 팬데믹이 나온 거예요. 그러네요. 예기치 못한 네. 사건이죠. 여태까지는. 그 이제 그 인플루엔자가 팬데믹을 일으켰던 게 한 서너 번 되는데 네. 그 아까 이야기한 스페인 독감 네. 그게 1918년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팬데믹이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그 뭐야 역사 기록으로만 남아 있고 그 전에는 바이러스라는 자체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있었나 보다 추정만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팬데믹은 스페인 독감 처음이에요. 그다음 57년에 네. 그 아시아 독감이라고 네. 이제 중국 강동성에서 나타나요. 그 다음에 11년 뒤에 홍콩 독감이라고 나타나요. 그 세 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09년에 신종플루가 있었죠. 그죠? 네. 우리가 가장 최근인 게. 네. 그러면 이 그 독감 있잖아요. 팬데믹 일으키던 독감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동물에서 넘어왔다. 아, 동물. 마찬가지죠. 비슷하네요. 네. 네. 근데 원래 이 인플루엔자는 그 우리 철새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 오류류, 거위류는 집단으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철새류 있잖아요. 걔네들이 원래 기원동물이에요. 그러다가 그 바이러스가 양돈장에 있는 돼지 있잖아요. 네. 돼지에 옮겨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는 양돈장에 근무하는 인부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이러스들이 마구 뒤섞여요, 돼지에서. 그러면서 사람한테 감염이 가능한 구조의 새로운 바이러스가 탄생을 해요. 그게 이제 확률은 매우 낮은데, 네. 그게 지금 스페인 독감, 홍콩 독감, 아시아 독감, 신종플루 공통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요. 아, 그럼 결국 팬데믹을 일으킨 인플루엔자들의 공통점은 동물에서 네. 넘어갔다. 아, 무섭습니다. 계속 무서워지는데요?